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유튜브에서는 아주 특별한 출연자를 모셨습니다. 인천시장을 2차례 역임하고 인천시 국회의원을 3차례 역임했던 안상수 전 시장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안상수 시장이 인천에서 국회의원도 3차례 하셨을 뿐 아니라 2차례 8년 동안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인천 국제도시를 개발하고 준공하고 그 관문을 열었을 뿐 아니라 지금 이 뒷화면에도 나오는 인천대교도 안 시장이 건설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인천 대한민국 서쪽의 관문을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개발했다. 이명박 시장은 서울시장으로 있으면서 청계천 뚫어가고 대통령이 되는데, 안상수 시장은 인천 국제도시 만들고 인천대교, 인천을 변화시켰으니까 뭐 경제 문제 등에 대해 실천적으로 이렇게 활약을 했으니까 대통령 되고도 남지 않느냐 이런데 저도 그런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7월 2일 날 국민의힘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대권 도전 선언을 예정하고 있고, 내일 6월 25일은 그 준비 단계로 북콘서트를 열게 됐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분망한 중에 이렇게 나오셔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네. 우선 먼저 이번에 국민의힘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아가게 된 동기, 결국 그것은 내가 대통령을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그 동기인데, 그것부터 우선 소신을 말씀하시죠. 네,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입니다, 위기. 특히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이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주창해서 건국을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많은 역동적인 노력으로 세계화 시대에 잘 적응을 해서 7대 강국까지 가는 그런 기적을 토했습니다만,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선 이후에 완전히 쇠락해 가고 있는 이 현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20, 30대의 절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책과 코로나 사태 이후로 소기업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이 마당에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정치인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여야 간에 소위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정쟁을 하면서 일부 후보는 현 정권,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비상식적이고 또 공산 그쪽에 북쪽에 종북 세력들에 휘감겨서 나라를 잘못 이끌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이런 분들 중에서 일부 부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만합니다만은, 그러나 민주당은 차치하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사실은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제대로 된 또 실제로 해결 가능한 문제를 그러한 대안을 제시하는 후보가 없어서 제 나름대로는 상당한 고심 끝에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난번에 이제 국민의힘의 이준석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이준석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젊다든지 또 좀 똑똑하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이것이 이게 변해야 되겠구나. 도대체 이래가지고는 내 앞길이 없다. 우리 자식들이 앞길이 없다. 또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집단 지성이 움직여지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거의 혁명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국민들의 어떤 그 변화에 대한 욕구는
또 그렇다고 해서 무슨 세대를 바꾸자 뭐 이런 걸로만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판단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지금 국민들 특히 20, 30대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우리 미래가 없다. 이렇게 돼서 절규하는데 여기다 대고 점잖하게 무슨 세대 교체나 좀 해보자. 이래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20, 30대가 지금 결혼 안 한 지도 오래됐습니다. 왜 안 합니까?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도 지금 꽤 됐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출산율이 떨어져요. 0.84. 왜 안 할까요? 직장이 없어요. 왜 안 할까요? 집이 없어요. 부부가 만나서 살 집이 없고 같이 먹고 살 일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냐 이겁니까? 애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소멸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지 뭐 일부를 대변하는 얘기. 사실 공정과 정의도 좋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입니다만 그거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하도 이것을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않게 하고 비상식적으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나마 이걸 찾아야 되겠구나. 상식을 찾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살아온 70년을 놔두고 지금 다시 몇 년 동안 비상식적으로 지내는 이러한 정권을 보니까 상식을 찾는데 찾아야죠. 공정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그런 정책을 내놓고 그것을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러한 리더십을 이번에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찬종 선배님께서 제가 이제 인천 송도 국제도시를 개발을 하고 또 인천 대교도 제가 건설을 완료한 것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바다를 매립을 해서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거 1600만 평입니다만 현재 매립이 돼서 시행되는 것은 한 1000여만 평 되는 것이죠. 사실 과거에 그게 1990년대 이제 중반서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인천국제공항이 건립이 추진이 되면서 그 등소평이 중국에서 흥묘 백묘론을 주장하면서 푸동을 개혁 개방의 허브로 게이트웨이로 삼아서 중국을 세계 2대 강국으로 성공하는 그런 정책을 했습니다만 우리도 인천이 국제공항이 건립이 되면 동북아의 중심 도시로 가는 그러한 정책을 구현하자 했고 마침 제가 그 당시 인천시장으로서 그나마 이렇게 새로운 바닷속에 바다를 매립해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그것을 연결하는 인천 대교를 함으로 해서 송도와 공항을 연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서부에 사는 국민들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리더십을 가지고 제가 하려고 그러는 것이 뭐냐? 논 1억 평을 첨단 도시로 만들어서 거기에 200만 개의 일자리와 200만 호의 주택을 건설하겠다. 특히 젊은이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말은 정치인들 구호를 합니다. 100만 개를 짓겠다든지 다 실현 불가능한 얘기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논이 지금 호남평야나 김해평야 등 영호남 물론 대구 근처에도 논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대도시 주변에 2천만 평 혹은 3천만 평의 땅에다가 송도와 유사한 그러한 직장과 주택이 혼합해서 있는 직주 복합형 도시를 건설하겠다.
이름하여 스마트 메가시티, 또 재밌게 안상수 스마트 시티로 하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일자리 도시입니다. 자, 지금서부터가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의 노는 약간 남는 상태입니다. 약간. 물론 뭐 이게 작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 논을 먹는 쌀을 생산하는 논을 일거리 만드는 도시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한 25억 평 가까운 그런 논이 있습니다. 이 중에 1억 평이면 한 4% 정도 되는 논을 이제 도시로 만드는 겁니다. 논은 뭐 절대농지의 경우 약 한 15만 원 정도 되고 거기다가 한 30만 원을 부과해서 전기 상하수도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데 30만 원이 들어가면 땅값과 논값과 그 30만 원 합치면 45만 원 정도가 되죠. 그러면은 1억 평이라고 그러면은 약 45조가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투입을 어떻게 하느냐? 그 1억 평 중에 30%를 이런 주택 배후 도시로 만드는 겁니다. 주택 배후 도시, 뭐 상가도 있고 주택도 있고 학교도 있고 뭐 병원도 있고 이런 데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한 150만 원 정도로 한번 가격을 잡아보는 겁니다. 뭐 결코 비싼 금액이 아니죠. 150만 원에 3천만 평이면은 이게 45조입니다. 150만 곱하기 3천만. 45조를 그러면 아까 45조를 투입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주거 단지 배후 도시를 분양을 하면은 자체적으로 비용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송도에 했던 겁니다. 송도를 제가 바다를 매립해서 그 중에 일부를 주택지로 팔아가지고 나머지 그 산업단지를 저렴하게 매각을 한 겁니다만 지금 이 경우에는 저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7천만 평, 아까 1억 평 중에서 7천만 평을, 3천만 평은 주거 배후 도시라고 그랬죠. 이 7천만 평을 완전히 무상으로 우리 20, 30대 스타트업 창업하는 우리 젊은 비즈니스맨들한테, 젊은이들한테 무상으로 빌려주는 겁니다. 30년 혹은 50년. 자기 소유와 마찬가지로. 성공을 할 때 계속 할 수 있고 실패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그 땅을 다른 기업인한테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야 뭐 구체적인 얘기입니다만 약 한 7천만 평이라는 것을 무상으로 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에다가 많은 그런 그 무슨 반도체 혹은 배터리 혹은 AI 혹은 뭐 바이오 산업 요즘에 백신 공장 만들어야 된다는 게 국민들이 90% 요구입니다. 여기다가 백신 공장을 우리가 이제 그 우리 의수를 집적해서 백신 공장도 만들고 이러는 새로운 단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300만 평씩을 분양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거의 25만 개의 회사가 건립이 되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 한 회사에 뭐 5명씩만 근무해도 혹은 뭐 6명씩 근무하면 150만 명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부품 소재 산업의 강국으로 이런 첨단 산업과 부품 소재 산업의 강국으로 등장이 돼서 이 7천만 평의 땅을 이용해서 한다면은 대체로 부가가치가 한 350조, 뭐 3천억 불 정도까지 된다는 게 저희 계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GDP 대비 한 20%가 추가로 되면서 우리 젊은이들한테 일자리가 이제 간다는 것이고 그 젊은이들이 사는 배후 단지가 아파트가 평당 400만 원 정도로 30평으로 하면 1억 2천입니다. 이것을 건설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대학을 예를 들자면 서울대학의 기술계통의 대학들을 분산 배치하는 거죠. 특성화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제가 인천 송도에도 연세대학을 유치했습니다만 하여간 고급 최고의 그런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들을 배치시켜서 거기에 또 이제 초중고등학교를 물론 무상이고 유치원서부터 초중고등학교를 무상으로 아예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고등학교까지는 무상으로 하되 대학교도 장학제도를 잘 해서 거기 사는 그런 우리 젊은이들한테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해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된다면 아까 그 배후 도시가 한 200만 가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200만 가구가 지방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 많은 부분이 다 수도권에 있다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 박 선배님께서 한참 정치하실 때 우리나라는 서울공화국이다 이런 표현도 쓰시고 그때도 검찰공화국이다 서울공화국이다 쓰셨는데 지금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혹은 수도권에서 속에 저쪽으로 그 많은 부분을 이렇게 이전해야 되는데 거기 누가 갈까?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면은 가는 것이죠. 일자리와 첨단 일자리가 있고 또 자기들이 정말 최고의 삶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데라면 안 갈 이유가 없죠. 거기가 오히려 미국으로 유학하거나 이민 가는 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만드는 신천지를 만들자는 겁니다. 신천지, 꿈의 도시, 안상수 스마트 시티, 스마트 메가시티. 그래서 그 세계적인 어떤 첨단과 부품 소재 장비 소부장이라고 그러죠. 이런 산업 단지를 일으키면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사실 이 SNS나 이런 걸 우리 부모 엄마 뱃속서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적으로 정말 똘똘한 아이들인데 얘네들한테 지금 이렇게 3D 업종에 가라고 아무리 가서 돈 많이 준다 그래도 안 가고 안 갑니다. 이제 그 수준에 걸맞는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일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바다를 메꿔서 바다를 매립해서 한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노는 아주 여반장이다. 아주 쉬운 일이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저는 이건 4, 5년이면 다 가능합니다. 완성이 가능합니다. 4, 5년이면 지금 현재 있는 법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 자체적으로 해결한다고 그랬죠. 요 다음에 대통령은 우리 당에서 된다면은 어차피 거대 야당을 만나야 됩니다. 민주당 180석. 아무것도 안 되죠. 만약에 그들이 반대한다면 아마 대통령이 하는 정책을 다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반대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것은 현행법으로 됩니다. 경제자유법이라는 것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인 예산으로 다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일반적인 예산을 투입을 해야죠. 무슨 기반 도로라든지 외곽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광주 근처의 평야나 혹은 부산 근처의 평야 혹은 대구 근처의 평야가 선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KTX와 바로 연결이 되는 프리웨이가 있고 그 내부적으로는 그야말로 자전거 타는 도시가 되는 겁니다. 아주 꿈의 도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국회에 있는 동안에 새만금을 몇 번 감사를 갔었어요. 가서 내가 송도에서의 한 리더십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해라. 근데 갈 때마다 변한 게 없어. 가보면 요렇게 했다가 또 요렇게 했다가 또 저 청장 바뀌고 실무자들 바뀌고 나가질 않아요. 이건 대통령의 리더십이 있어야 돼. 말씀이 나왔으니 말이지. 제가 대통령이 되면 새만금도 빨리 정상화를 시키겠습니다. 빨리 거기에 좋은 일자리와 관광단지와 그러면서 또 많은 그 젊은이들이 가서 살 수 있는 주거단지를 만들어서 서울서 살 필요가 없어요. 또 저 아래 거기가 영암이든가요. 이 F1 트랙이 있는데 거기도 한 3천만 평 정도의 농어촌 공사의 땅이 있다니까 그것도 제가 얼마든지 국비를 좀 투입을 해서 그야말로 젊은이들 살 수 있는 그런 꿈의 도시를 만들겠다. 그것이 결국은 그러면 아이고 뭐 그런 아이디어를 누가 대통령이 되고 인기 좋은 사람한테 해서 그걸 해보라고 그러지.
못해요. 결국 리더십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대통령이 돼서 이거 뭐 4년, 5년 동안에 그냥 돌아가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초고층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대개 4, 5층 건물 짓고 뭐 아파트 해봐야 뭐 2, 3년이면 건설하니까 한 3, 40층짜리도.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의 또 아주 중요한 장점은 뭐냐? 이제 우리가 이 건설 과정에서 1년에 한 뭐 5, 60조 이상의 건설 현장이 생기는 겁니다. 건설 현장이. 그럼 이것이 어디에 필요하냐?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어떤 소주성,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혹은 최저임금제 인상이라든지 혹은 주 52시간 근무 등 반시장 정책 때문에 지금 우리 중소상인들, 골목의 로드샵들 이분들이 30, 40%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는 겨우겨우 빚을 얻어서 사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노동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 분들이 현장에 가서 이 건설 관련된 분야의 일을 하면은 뭐 월간 4, 500만 원 이상 수입이 되는 거죠. 몇 년 동안 하다 보면 이제 그동안에 빚 좀 갚고 그러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정도까지도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건 아주 미니멈이고 뭐 한 달에 뭐 7, 800만 원씩도 벌 수가 있는 그런 요즘에 건설 그 현장의 단가들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렇게 된다. 이것은 마치 미국이 경제 불황 때 1차 불황이든가요. 1929년에 그 후보댐을 막아서 그 전기 생산을 하면서 싼 전기로 산업 부흥을 한 것과 같은 이치인데 그때도 1차적인 효과는 댐을 막는데 많은 그 노동자들이 투입이 됐는데 그 불황으로 실직을 한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뭐 그 사람들이 아무리 고급의 일을 했던 말든 다 직장이 떨어졌는데 거기 가서 건설 관련된 노동을 해가지고 생계를 유지 또 확산하면서 그 자산을 그러면서 위기를 극복했던 지혜가 있습니다만 그것과 비슷한 방향성으로 해가는 겁니다. 안상수의 리더십으로 저는 100% 가능한 것이고 또 그것이 실증적으로 그 성도가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제 말씀을 100% 믿으셔도 된다. 정치인들이 하는 소리 어떻게 믿어? 저놈들 뭐 다 그놈이고 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약간 용기를 가진 것은 저도 뭐 소개해드린 대로 선거도 여러 번 치르고 사실은 선거를 10번 치러서 300만 인천광역시장 선거를 4번 치러서 2번 당선되고 2번 떨어지고 또 국회의원 선거를 6번 치러서 3번 당선되고 3번 떨어졌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저보다 선거 많이 치른 사람 없을 겁니다. 현재 큰 선거, 뭐 동네 뭐 반장 선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제가 경선도 대통령 경선도 지금 3번째고 사실 그 당 대표 선거도 나갔었고 또 시장도 경선도 나가 그랬습니다. 아유 이제 선거 이제 이 정도 하고 말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국가적 위기인데 지금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에 당선되는 걸 보고 아하 이제 국민들이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고르는구나. 정치적인 그 언어 구사나 이런 것보다는 당장 필요한 것은 그 행정의 리더십이다. 역시 서울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 뭐 나경원 후보나 우리 안철수 후보도 굉장히 훌륭한 정치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막상 서울 시민들이 서울시장으로 뽑은 것은 그래도 행정 경험이 있는 우리 오세훈 시장을 선택했다는 것을 보고 짧은 시간에 변화죠. 사실은 요 최근에 이준석 대표도 돌풍이라고는 하지만 짧은 시간에 한 달도 안 됐는데 이게 뭐 확 뒤집어 놓은 거거든요. 그것은 잠재적으로 국민들의 그 변화에 대한 욕구나 어떤 뭔가 하여간 지금 새로운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할 때는 일단 집단적으로 이렇게 여론화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제가 만약에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제 주장을 믿으면 되거든요.
말하자면 논을 있는 논 25평 가까이 되는 논 중에 1억 평 그걸 갖다가 송도를 만든 리더십으로 건설을 해서 4, 5년 이내에 200만 개 주택 만들고 15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딱 듣고 아하 이거 안상수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겠구나.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겠구나. 우리의 미래를 해결하겠구나. 이런 말씀을 하다 보면 뭐 한 달이면 될 수도 있죠. 한 달.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용기를 가지고 나왔다 이런 말씀을 출마를 결정을 했다는 말씀이고 사실 뭐 오늘 마침 이준석 대표도 면담 약속이 돼서 뭐 대표고 또 지금 현재는 경선이나 선거를 관리해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저의 그 뜻을 말씀도 드리고 또 출판기념회 참석을 해서 격려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만 동의를 표시했고 역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데 공감을 했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경선 일정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국민들을 설득을 시키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의상 안 후보라고 제가 호칭하려고 합니다. 7월 2일 날 경선 후보로 이제 선언을 하실 테니까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출마 동기에서 주요 경제정책의 방향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이걸 들으면서 느낌이 박정희 대통령이 말년에 가로린만 개발, 그 제2의 수도권, 제2의 경제도시, 아주 그 대단히 일자리 주거지 이 계획을 이렇게 거의 결재를 하고 그 현지 답사도 정주영 현대 회장하고 같이 몇 차례도 하고 그러다가 11.6을 맞이해서 그게 이제 결국 좌절되고 말았는데 그런 규모가 큰 집주, 산업, 일자리, 주택. 그런 거 아주 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제가 보기에 획기적인 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안 후보가 정계 입문하기 전에도 경제, 금융 분야의 전문가로 연찬을 했고 그리고 지방자치 광역단체장 선거가 실시된 이후에 실적을 남긴 것이 분명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이명박 서울시장하고 안상수 인천시장인데 역시 송도 개발하고 인천을 변모시킨 데서 온 실천적 경험과 그런 탐구가 아마 이런 그 개발, 획기적 개발을 내놓은 것 같고 이게 이번에 그 25일 날 북콘서트를 할 그 책 내용인데 이 제목이 문제는 경제야. 이게 영어로서는 아는데 It's the economy stupid. 이게 92년에 클린턴 대통령이 맞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재선이 확실한데 이 꺾게 된 게 이 구호로 꺾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건 책을 했는데 오늘 그 큰 줄거리 설명에서 좀 빠뜨린 게 있으면 좀 보아요. 이제 그 당시에 그 92년도에 91년쯤에 걸프전을 이겼기 때문에 또 그 후세인을 아주 우리 서방 사회에서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돼 있는데 그걸 패퇴시키고 하니까 인기가 90%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알칸소라는 조그만 주에서 클린턴이 당 후보로 결정이 됐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다 안 나오고 이제 그냥 뭐 떨어져도 그만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클린턴을 내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전쟁을 오래 하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좀 악화가 된 부분이 있었고 그럴 때 클린턴이 아주 통찰력 있게 야, 이 사람아 문제는 경제야. 지금 뭐 다른 뭐가 없어. 이래가지고 아주 짧은 그야말로 한 2개월 정도의 후보가 결정된 다음에 한 얘기니까요. 저게 어떤 미국은 2년 정도 그 경선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후보로 결정된 다음에 한 2, 3개월 만에 뒤집혔기 때문에 아주 저한테는 딱 지금 맞는 구호가 돼서 그거를 책 제목으로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그 재밌는 말씀 한 두어 개 해서 이제 종합적인 지금 뭐 공약을 발표하거나 그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잘 안 갔습니다만 하나 또 이제 있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 책에도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연세대학의 국제화본부를 인천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2006년 2월에 그 당시에 정창영 연세대 총장이라는 분하고 저하고 이제 그 MOU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날서부터 그냥 학생, 동창회, 학부모회, 교수회, 이사회 전부 다 반대라는 거예요. 아니 웬 총구석에 우리 연세대를 이전한다고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그냥 엄청난 어려움이 처해 있는데 우리 정창영 총장이 지혜를 발휘하기를 그 당시에 이제 이사장님이 방우영 씨라고 조선일보 회장이었던 분인데 아주 양반이 카리스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방우영 이사장을 설득을 시킵시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내가 방우영 이사장님 제가 그 학교를 인천으로 옮겨서 아주 반드시 성공을 시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모시고 가서 헬기를 모셨어요. 헬기. 왜냐하면 인천광역시 단위로 이제 소방본부에 헬기가 있습니다. 헬기를 타고 떡하니 송도 바다 위로 올라가서 여기다가 학교를 할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 여보 안 시장 아니 바다에다가 무슨 학교를 짓는다는 거야. 지금 바다에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간 저한테 사인만 해주시면 사인 뭐 총장님이랑 했습니다만 이 다른 반대하는 분들 지금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인만 해주시면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다 됐어요. 거기 이제 매립하고 연세대학 국제학 캠퍼스를 그냥 근사하게 만들어 가지고 4년 후인 2010년 아까 6년이라고 그랬죠. 3월 달에 개교를 했어요. 개교를. 개교를 했는데 그건 이제 어떻게 했느냐. 뭐 긴 얘기 필요 없지만 거기도 말하자면 한 50만 평의 땅을 연세대 용지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학교를 한 10여만 평 정도 지금 평수는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오차가. 근데 그것을 이제 주변의 아파트를 분양을 해서 왜냐하면 연세대학이 온다니까 아파트 분양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차액으로 아마 거의 7천만 원 정도, 7천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연세대학을 이전하고 연세대학에서는 아마 땅값 그 평당 70만 원인가 이제 분양 가격으로 줄 수가 있어요. 조성 가격으로. 그래서 그게 한 2천억 조금 넘게 해서 이제 연세대학에서는 투입을 하고 우리가 7천억을 이제 투자를 해서 지금 아주 대학이 근사하게 됐죠. 이제 그 아세아의 영재들을 모아서 우리 학생들은 물론이고 그런 대학을 하자 해서 지금 국제화본부를 아주 근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3월 달에 개교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하고 이희호 여사하고 이런 분들이 오셨어요. 대학교 개관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VIP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제 이희호 여사는 이제 따로 가시고 저하고 김영삼 대통령하고 방우영 이사장하고 연세대학교 이제 총장님하고 이제 점심을 하는 거예요. 11시에 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가서 이제 식사가 나오기 전에 환담을 했는데 방우영 이사장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이제 각하라고 그러시더라고. 우리 이제 사석이지만 오래도록 그렇게 두 분이 그 관계가 있었으니까 제가 지금 기자 생활을 한 50여 년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이 안 시장이 가장 추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말씀하시니까 그랬더니 YS 대통령 하신 말씀이 에이 박정희는 뭘 박 대통령하고 이제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래놓고는 한다 소리가 자기가 안상수를 스카우트를 했는데 맞습니다. YS 대통령이 15대 때 저를 우리 박 선배님도 추천하고 그래가지고 경제계에 말하자면 젊은 피다 해서 공천을 받고 이랬습니다만 그분이 저를 그래도 이렇게 기억을 하시죠. 고비고비마다 서로 뵀으니까. 그러더니 아이고 안상수가 내가 스카우트해서 전개에 들어왔는데 아주 유능한 친구야. 이런 덕담을 해준 적이 있는데 그때 아닌 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식으로 지금 된 게 많은데 인천대교를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인천대교의 그 건설 역사도 제가 책에는
써놨는데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난관이라는 게 이런 걸 할 때. 근데 저는 이것을 해결해내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인천대교 민자입니다. 민자. 정부 예산으로 온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결정해서 예산을 투입한 게 아닙니다. 제가 민간 자본을 외국 민간인들을 자본가를 유치를 성공을 해서 그걸 토대로 정부를 설득을 시켜가지고 결국 그 요금을 내는 인프라를 구축을 한 건데 그 당시에 사실 인천대교가 건설이 안 됐으면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 공항으로 들어가는 길이 병목 현상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사실은 그것을 그렇게 꼭 해야 될 일인데도 제가 건설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역시 그것도 책에 있습니다. 뭐 책을 좀 한번 이렇게 이 책에 제가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몇 가지 과거의 재임 기간에 제가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그럴까 뭐 자랑 같지만 앞으로 필요한 리더십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한번 저의 그런 검증된 리더십으로 우리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이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경제가 튼튼해야 이 태평성대가 오고 그래서 외교 안보의 기반도 튼튼해진다고 하는 것은 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게 이 경제정책의 큰 틀 또 미세한 부분까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오늘 처음 듣는 기분입니다. 네. 귀가 좀 뻥 뚫리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두 번째 화두로는 이 외교 안보 통일 정책과 관련해서 이 문재인 정권 지난 4년여 동안에 이 분야에 대한 성격을 이렇게 규정들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에 동의하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주사파적 굴종주의, 중국에 대해서는 신중 사대주의, 반면에 미국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어떤 의미에서는 탈미 정책. 그러니까 뭐 주한미군 철수에도 괜찮다. 탈미 정책. 일본에 대해서는 시도 때도 없이 종족주의를 끌어내 가지고 타도 일본 항일, 일본 토착 왜고 그러니까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이 정권의 안보 외교 통일 정책에 비교해 가지고 안 후보의 이 방면의 정책을 말씀하시죠. 제가 오늘은 그 이제 긴 말씀은 안 드리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큰 틀에서는 당연히 한미 동맹의 기조 아래 그 전략적 그 관계를 중국이랑 잘 유지하면서 역시 북한은 비핵화를 전제로 협력을 해 나가되 역시 이것은 4강을 설득시키면서 가야 된다 하는 것이고 일본도 이제 우리 정말 일본과는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과거가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은 미래로 나가는 그러한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소위 원교 근공이죠. 그래서 먼 데랑은 잘 교제를 하고 가까운 데는 공격을 한다 이러는 건데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중국은 아예 중국은 우리를 속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 우리도 그런 대접을 받고 사는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그런데 그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지배를 받는 게 한 90%, 일본에 한 게 한 36년을 포함해서 임진왜란 등등 해서 귀찮기는 와서 했지만은 지배를 받았다고 할 만한 것은 한 70년 정도나 될까요? 그런데 사실은 중국은 완전히 우리의 그 황국이었었고 조공을 바치는 그런 상태였었고 우리가 2차 대전 때 정말 우리 가서 정말 노무자들로 하고 요즘에 그런 문제가 많이 돼 있죠. 위안부 문제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얼마나 못 살겠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것으로 병자호란 때였죠. 그야말로 인조가 그 3번 삼전도에서 이마를 깨고 9번 절을 한 이러한 때
우리가 인구가 뭐 800만이나 됐을까요? 그런데 50만 명을 중국으로 끌고 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대부분이 여성들이고, 이게 우리 불쌍하고 정말 안타까운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잊지는 않되 이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미래를 나가는데 부담이 된다면 이것은 올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요즘은 이제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긴 겁니다. 과거 역사상 없었던 나라가 이제 된 거죠. 불과 100여 년 전에 그야말로 미국과 이제 교류가 돼 가지고 지금은 이제 미국의 자유주의 핵 우산 속에서 안보 우산 속에 있으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자유 경제권에서 우리가 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를 속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미국은 단지 우리나라를 중국을 비롯한 소련 혹은 이런 데를 방어하는 전초 기지로 우리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과 연결된 그런 자유주의 국가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잘 살고 우월적인 위치에 있는 것은 국민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중국 편에 서고 미국을 배척을 한다. 그러면은 중국은 우리를 속국으로 동북공정이라고 있잖아요. 속국으로 만들면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움에 처했죠. 극단적으로는 북한처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옳은 방향이 아니죠. 어떻게든지 그 미국의 그 연결고리 속에서 미국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서 또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국민 모두 알아야 되고 특히 정치권에서는 그래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 쉬운 방향으로 택하는 거죠. 자기들만 쉽지 국민들은 어렵고 그냥 턱하니 중국한테는 꼼짝 못하고 북한에 가서는 뭐 그냥 근데 김정은 위원장 만나면 뭐 그렇게 무슨 친조카 만난 것처럼 조카가 아니라 어르신 누구 만난 것처럼 그냥 머리를 조아리고 그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 이해를 못 하겠어. 중국 사람한테 뻣뻣하게 그냥 해서 뭐 가면 그냥 퍼주기나 하고 지난번에 그 뻣뻣하다가 바이든한테 가가지고 42조인가요? 엄청난 돈을 투자하게 만들고 가져온 거는 백신 무슨 55만 개 그 무슨 군인들용으로 가져오고 뭐 이런 식으로 손해보는 외교나 하고 일본한테도 괜히 쓸데없이 그 힘들게 과거 정부에서 해놓은 거를 그냥 유지를 해야 될 건데 그 친일 반일로 정치를 규정을 해서 대립 구도를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친일파라는 거죠, 우리. 그래 놓고는 그냥 일본 정부 당국하고 이 정 대화가 안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봤습니까?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지금은 또 어떻게든지 한번 그 스가 총리 만나보려고 이리 사정하고 저리 그게 무슨 창피한 일이죠. 창피한 일이죠. 그야말로 당당하려고 그러면은 나름대로 원칙과 그 과거에 대해서도 과거에 정리된 우리 정부 입장을 견지하면서 또 새로의 미래에 대해서 이 동북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잘 활용해서 일본도 우리 편으로 허되 그러나 역사를 잊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을 택해야지 결국 자기네 선거 이기려고 우리를 친일파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노무자 출신이에요. 미안하지만 그 소문에는 문재인 대통령 부친이 일제시대 때 무슨 농업 무슨 기관의 과장인가 했다는데 그게 일본으로 쌀 공출하는 기관이에요. 지금 누가 누구를 친일파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그러다가 개인 손해만 보고 그런 식으로 국제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그러면서 국민만 손해보고 있는 이런 외교 제가 투박하게 얘기합니다마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
외교 전문가들 다 놔두고 자기들 정치 그냥 패거리들 선거 때 도와준 사람들 전부 다 대사로 임명하고 그게 뭡니까 그게 사실 그 외교나 이런 거는 전문가들이 해야 되고 다 인적 관계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뭐 심지어는 어떤 때는 그 주재국에 말도 못 알아듣는 사람 보내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 패거리를 위해서 이러는 겁니까? 결국 국민들도 이제는 아신 거죠. 요즘 어제 보니까 오늘인가 우리 당이 어찌됐든 뭐 40%고 거기가 30%도 안 되더라고 당이. 그런데도 아직도 뭐 그 무슨 대깨문이다 뭐다 해가지고 있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인데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야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이게 뭐 농담을 삼아서 얘기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딱 업적이 하나 있어요. 정말 지도자를 잘 뽑아야지 나라가 괜찮구나. 나라가 잘 가는구나. 그냥 아무 놈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대충 그냥 뭐 정서에 따라서 투표했더니 안 되겠구나. 앞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투표해야 되겠다. 이걸 가르쳐 준 것만은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큰 공적이에요. 역사상.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안상수 후보의 아주 특별한 경제정책과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소신을 아마 들으시고 많은 감회를 가지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재를 키우는 것은 결국 국민인 저희들의 책임이니까 유념해서 잘 살펴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몇 차례 더 출연하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오늘은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